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선 그 원가의 분류예요. 원가 분류할 때 발생 형태별로 분류하는 거 물어봤었죠? 그래서 우선 용어 다시 한번 들어보시라고 제가 여기서 정리해 볼게요. 원가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은 원가의 흐름 그렇게 하고 원가의 개념 설명했는데 일단 용어부터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원가를 분류하는데 분류 방법이 첫 번째는 발생 발행이 아니라 발생 형태별로 구분한다 그랬었죠. 발생 형태별로 구분할 때에는 우리는 원재료 그다음에 또 뭘로 구분했었죠? 노무비 또 제조 경비 또는 경비 이런 것들로 구분했었죠.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우리는 원가의 3요소라는 용어로 사용했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추적 가능성에 의한 분류를 했었죠. 추적 가능성에서는 생산된 제품에 직접 얼마가 투입이 됐는지 계산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우리는 직접이라는 용어로 사용한다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추적할 수 없는 거 얘는 간접이라는 용어로 사용한다 얘기했었죠. 세 번째로는 뭐가 있었나요? 원가 행태에 의한 분류가 있었는데 원가의 행태는 원가가 계산이 되는데 어떤 뭔가 동적인 이미지라 그랬었죠. 즉 조업도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사용할 거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생산량이라든지 작업 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기계 시간을 갖다가 우린 조업도 제품을 몇 개나 생산했는지 측정할 수 있는 단위들로 구성된 거라 그랬었죠. 근데 여기 원가 행태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딱 떠올라야 될 게 변동비라는 용어 계정이 사용돼야 되고 또는 고정비가 이렇게 사용돼야 되죠. 저는 주로 지금 비용 계정 쪽으로 많이 이렇게 비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변동 원가, 고정 원가, 직접 원가 다 해도 알아들으시죠?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얘네들이 조금 변형된 형태가 있었어요. 변동비의 변형 형태는 혼합원가라고도 불렀었죠. 준 변동 원가, 준 변동비 이렇게 썼었어요. 다른 말로 변동비하고 그다음에 고정비가 혼합된 형태라 그래서 혼합 원가라고 용어도 사용했었죠. 이런 용어가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준 고정비라는 용어도 사용했었고요. 그래서 원가 행태에 의한 분류는 총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그래프까지 설명해 드리면서 정리해 드렸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 의사결정과 관련된 거라 그랬었죠. 의사결정과 관련된데 얘는 되게 간단했어요. 의사결정과 관련돼 있으면 관련 원가, 그죠? 관련돼 있지 않으면 비관련 원가. 근데 여기선 요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게 문제였었어요? 관련 원가에 해당되는 예가 어떤 게 있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의사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희생해야 되는 거, 거기서 포기되는 그 금액의 명칭, 그래서 여기서는 매몰 원가가 있었고요. 매몰 원가는 관련 원가예요? 비관련 원가예요? 관련이 없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것은 그 유형자산의 그 장부가액, 감가상각 하고 난 다음에 그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장부가액은 매몰 원가고 비관련 원가라 했었죠. 그리고 다음에 의사결정을 할 때는 수리해서 팔 것인지 그냥 팔 것인지 의사결정하는 걔가 관련 원가라 그랬어요. 또 하나는 기회 원가라는 얘기 있었죠. 기회 원가 또는 기회비용. 기회비용은 내가 선택하고 그 이후에 버려진 거, 희생된 거 중에서 작은 거, 큰 거, 큰 금액을 우리는 기회 원가라는 용어로 사용합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이렇게 전반적인 용어를 갖다가 설명해 드리고 난 다음에 원가의 흐름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용어를 또는 원가를 집계할 때 사용할 용어를 발생 형태하고 추적 가능성 두 개 결합된 원가로 앞으로 그 용어를 사용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중에서 직접 재료비라는 용어 사용했었죠. 이거는 추적 가능성에 있는 직접
또는 간접 구분할 때 재료비는 실제로는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다 계산되지만 앞으로 우리 재료비에서 계산되는 그 항목은 다 그냥 직접 재료비만 쓰기로 약속했었어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직접 노무비도 생산지 급여들 나갈 때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계산할 수 있지만 여기서 계산되는 방식에서 나온 숫자는 다 어디로 가는 걸로 한다? 제공품을 해서 다 그냥 투입된 걸로 하자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다음에 제조경비라든지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직접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자 들어간 것 몽창 다 통틀어서 한 군데다 집계하자 그랬죠. 어떤 계정에 집계하자 그랬죠? 제조 간접비, 간접비에 집계를 해서 제조 간접비라는 용어로 사용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집계를 하게 되면 우리는 원가를 다 집계를 할 수 있습니다. 원가를 왜 집계해요? 제품을 몇 개 만들었는지 금액을 다 계산하고 난 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만들어진 제품 수량으로 나누어 주게 되면 제품 하나당 얼마 그거를 갖다가 계산하기 위해서 원가 계산을 한다고 했었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열심히 했는데 다 날라갔네. 참 씁쓸해 이럴 때는. 이건 컨트롤 Z인데요? 그렇대나? 안 되나 보네.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 이런 건 아니고. 이 되는 게 있었는데 이게 줌에서만 되나봐. 뭐 다 알아들었고 녹화는 다 됐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이따가 유튜브 보세요. 자, 그렇게 해드렸고요. 지금 이 용어에서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줘야 될 게 뭐가 있었느냐면 직접 재료비하고요. 근데 이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세로로 쓰는 게 좀 이해가 좀 더 빠른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제조, 간접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요 두 가지를 갖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우리 묶은 걸로 뭐라고 부르기로 했죠? 기초 또는 기본원가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문제 풀어보신 분들은 제가 설명드렸던 것만 잘 이해했으면 문제 잘 풀렸죠. 그래서 얘는 기초 또는 기본 원가라고 부르는 항목을 갖다가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느냐면 요 녀석 이렇게 두 개 또 합쳐가지고서는 뭐라고 불렀어요? 가공원가라고 불렀죠. 가공원가 또는 가공비 이렇게 불렀었단 말이죠. 이 용어를 나중에 이제 알아들으셔야지 이게 왜 이렇게 좀 구분이 되는지 파악이 되게 쉬워질 거란 얘기죠. 가공원가 또는 가공비 이렇게 부를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이제 원가의 이제 흐름에 이제 들어가서 용어들은 기초적으로 이제 이렇게 익혀봤더니 그 다음에 우리가 원가 계산을 할 때요, 컨베이어 벨트에서 그 제품이 생산되는 거 떠올리고 투입되기 전에 있는 것들은 우리 요소들이라 그랬죠. 원가 아까 설명서라고 했던 거, 그 다음에 재료비라든지 농업비라든지 그 다음에 제조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투입이 돼서 제공품 과정으로 갔었고 제공품 계정에서 그 다음에 제품이 만들어졌고 등등 이렇게 했었단 말이죠. 근데 요거를 이제 부문별 원가 계산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날 설명해 드렸던 거 이외에 정식으로 그 흐름을 갖다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보통 공장에서 원가 계산이라고 하잖아요. 원가 계산을 할 때는 우선 요소별로 원가를 계산해요. 요소별 원가 계산은 우리가 배웠던 재료비, 농업비, 그다음에 제조경비 이걸 뜻해요. 그래서 원가 계산의 절차는 지난주에는 그냥 컨베이어 벨트에서 제품이 만들어지는 대로 또 우리 계정이 그 회계 처리하는 계정대로 순서를 써드렸었던 거였었는데, 원가 계산의 순서는 정확히 요소별 원가 계산을 한다. 얘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투입이 된 것들에 대한 금액을 계산한 다음에
부문별로 원가 계산을 한다 그랬어요. 부문별 원가 계산을 하는데 부문별 원가 계산이라는 뜻은 지금 투입이 됐으면 주머니 들고 다니면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럼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제품이 만들어지게 될 텐데 우리는 그 장소를 갖다가 부문이란 용어를 앞으로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제품이 만들어지는 장소 공장이잖아요. 제조업은 공장들을 갖고 있죠. 그 제품 10중 8구 그 공장 안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란 말이죠. 그럼 공장에서 만들어진다면 그 공장을 사용하는 동안에 또 돈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비용들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또 집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문별로도 원가를 집계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품을 갖다가 그냥 생산을 했어요. 근데 제품을 생산해 놓고 보니까 이놈의 제품이 어떤 거는 마스크처럼 여러분처럼 쓰고 계신 마스크처럼 작은 것도 있고 또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거 설탕 같은 것도 있어요. 그죠? 미원이에요? 미풍이에요? 여러분 그거 모르죠? 미원 알아요? 미원이 브랜드 이름이라는 것도 알아요? 미풍도 똑같은 거예요. 모르죠? 근데 미원이 월등 그 브랜드 네임이 강력하게 선전이 됐던지라 요즘에 그냥 미원 그러면 조미료 그거에 그냥 대명사로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 뭐 손 좀 다쳤어. 그럼 뭐 붙이죠? 뭐 붙여요? 데일밴드요. 그것도 브랜드 이름이에요. 그거 말고도 붙일 수 있는 것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뭐한 그 파급 효과가 그렇게 커서는 우리가 그걸 다 데일밴드라고 부른단 말이죠. 미국에서는 우리 여러분 커피 머신 있죠, 복사기 하면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지금 방금 데일밴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외국에서는 제록스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면 제록스가 그 커피 머신 복사기 대표적 대명사예요. 근데 그건 확실히 얘기하면 다 브랜드명인데 그냥 제품화 일반 용어로 사용되고 있단 말이죠. 우리 그 상표권이라든지 그 브랜드 이름 그런 것들은 무형자산이라 그랬죠.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도 사용해. 그 기간이 일정한 기간이 넘어가면 그냥 일반 보편화된 단어처럼 사용하더란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별로도 보면은 지금 탱크라든지 비행기라든지 그다음에 배 조선업에서 사용되는 그런 것도 다 제품이란 말이에요. 그럼 배 한 척 이번에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 조선업에서 그 수주 외국으로부터 그 배 만들어 달라고 수주를 받은 그 금액들이 그냥 엄청나더라고요. 여하튼간에 한 척당 예를 들어서 5천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요. 배 한 척 하나야 개수로는. 근데 금액이 5천억. 거기 들어가는 부품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겠죠. 그것도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쓰고 있는 마스크. 여기 마스크에는 부품이라고 안 그러지. 원재료 종류가 몇 가지나 들어갔겠어요? 여러 가지. 근데 배보다는 조금 적죠. 이만큼 적죠.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 설탕 만들 때도 설탕 알갱이 그 하나하나도 다 제품이에요. 그럼 원가를 계산할 때 배를 만들 때 원가 계산하는 거하고 설탕 그 한 톨 그 원가 계산하는 거하고 비교가 되죠. 이거 원가 계산 방법이 똑같을까 다를까? 뭐 상식적으로 봐도 똑같지가 않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기 제품별로 원가 계산하는데 바로 이런 제품들의 특성 때문에 원가 계산하는 방법이 똑같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이따가 배울 때 우리는 개별 원가 계산, 즉 제품 하나하나당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설탕처럼 너무나 알갱이가 많아 원가 계산 글쎄 누구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튜브에 이름이 호명되고 싶은 사람은 이름을 드날리고 싶은 사람은 얘기하세요. 손 들면 내가 이름 불러줄게. 여기는 종합 원가 계산이라는 걸 우리 할 거예요. 종합 원가 계산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얘는 지금 다 뭘 제가 설명하고 있었던 거냐면은 원가 계산의 절차예요. 얘가 무슨 절차? 원가 계산 절차를 갖다가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하나씩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원가의 흐름이 어저께 그냥 설명해드렸던 원가 흐름에서 회계 처리를 갖다가 우리가 계정별로 집계를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은 원가 흐름에서는 뭐뭐 사용했었죠? 요소별로 원가 계산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재료비 먼저 했었죠? 재료비 먼저 계산을 했었고 노무비도 계산하는 공식 제가 가르쳐 드렸죠? 걔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응시하시게 될 어디죠? 운용사 2급에서는 그 원가 계산 문제가 20문제나 나오다 보니까 지금 여기 요소별로 원가 계산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그 금액을 계산해야 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좀 준비하고 있는 이번 주 토요일 날이죠. 거기 원가 회계 전산 회계 1급에서는 이 정도까지 잘 나오지는 않아요. 과거에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 잘 나오지는 않지만 지금 이 원가 계산 공부하는 목적이 전산 회계 1급, 전산 세무 2급, 운용사 2급. 운용사 2급은 아시당초 원가 계산이라는 원가 회계 과목이 별도로 있다 그랬죠. 그래서 좀 자세히 공부해 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거의 안 빠지고 다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 운용사 2급 나갈 때는 여러분 지급받으신 교재 있죠. 교재에 대한 내용들도 계산을 반복적으로 계속 많이 풀어드릴 거예요. 왜? 중요한 과목이니까. 재무회계하고 원가 계산 항목이 둘 다 시험을 붙어야지만이 여러분이 실기 응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가 준비를 갖다 좀 많이 하게 될 거란 얘기죠. 자, 그다음에 원가 흐름에 대해서 제조, 경비도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했었죠. 이 계산된 내역들을 지금 제가 어저께 해놨기 때문에 굳이 다 공식을 쓰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 중요했던 게 뭐였었느냐면 여기 부문별로 원가 계산할 때는 부문은 지금 장소라 그랬었죠. 어떤 장소? 제품이 만들어지는 장소예요. 그걸 우리는 어디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공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집계를 할 때는 이렇게 제공품이라는 계정에다가 이 내용들을 집계했었죠. 제공품은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기초재고하고 기말재고 다 갖고 있다고 얘기해드렸죠. 그럼 제품별로 원가 계산할 때에도 당연히 여기 제품도 재고자산이다 보니까 기초재고하고 기말재고가 다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요. 글씨를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는 제공품이라 그랬었죠. 여기다가는 제품. 똑같이 얘네들 다 재고자산이니까 기초 재고 있을 것이고 쭉 가서 여기도 기초 재고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뭐 굳이 안 써도 되잖아요. 어저께 다 써놨으니까 지난 시간에 기말 재고 있을 것이고 기말 재고 있다 그랬어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것이 여기 재료비에서 계산된 금액, 즉 기초 원재료 재고액에다가 단기 매입한 거, 그다음에 기말 거 빼면 소모액, 그다음에 소비액, 사용액 이런 용어로 계산된다 그랬죠. 그 이름 뭐라고 그랬다 그랬었죠? 오케이. 직접 재료비는 어디로 오는 거예요? 제공품 계정에 여기 차변에 오죠. 이거는 사뭇 상품 계정에 단기 매입하고 똑같은 건데 지금 제공품은 사갖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집계 해준다 그랬죠. 그 다음에 노무비도 집계 되면 어디에 써준다 그랬어요? 직접 노무비 계산된 거 여기에 직접 노무비 이렇게 쓴다 그랬었죠. 제조경비에서도 온 거 제조경비뿐만이 아니라 간접자들한 거 통틀어서 한 계정으로 다 집계하기로 했었죠. 그 계정의 이름이 뭐였었어요? 제조 간접비라고 이렇게 썼었죠. 그죠? 근데 여기 제조 간접비는 제가 뭐하고 뭐로 구분됩니다 라고 그랬어요. 변동 제조 간접비하고 고정 제조 간접비로 구분이 될 거예요. 될 거예요가 아니라, 그죠? 근데 대부분은 뭐라 그랬습니까?
고정 제조간접비가 대부분을 주를 이루고 있다고 그랬었어요. 됐나요? 요거까지만 잘 기억하시면 얘 문제 나왔었죠? 근데 아주 쉽게 맞췄나요? 쉽게 틀려줬어요? 잘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제공품 규정에 이 항목들을 우리 묶어서 한 가지 규정으로도 부른다 그랬었죠. 얘 이름이 뭐라 그랬었죠? 단기 총 제조 원가 또는 단기 총 제조 비용이라는 용어로도 쓴다 그랬었죠. 비용. 여러분이 어저께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보여드렸던 우리 전산회계 제조원가 명세서에는 여기 단기 총 제조 비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두 개 다 헷갈릴 수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릴 때 우리 일반적으로 이론에서 쓰는 용어는 원가란 용어를 사용하지만 거기에 비용이란 말도 혼재돼서 왔다 갔다 사용되니까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두 개를 다 설명해 드린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제공품 규정에서 궁극적으로 계산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였다 그랬어요? 그쵸? 여기 이름이 단기 제품을 제조했는데 원가가 총 얼마입니다. 이렇게 나온다 그랬었죠. 이 계정은 이제 제품이 완성된 거잖아요. 제품이 완성된 거는 어디로 간다 그랬죠? 제품 계정에 단기 매입, 상품 계정으로 따지면 단기 매입, 여기로 그대로 옮겨간다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똑같은 이름으로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렇게 쓴다 그랬었죠. 이 금액은 항상 일치해야지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여기 계정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려놓고 뭐 빈칸 넣기 하는 거야 얼마든지 쉽겠죠. 이 프로세스만 알고 있으면.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제품 계정에서 최종 계산되어지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에서 맨 마지막 계산되어지는 것은 제품 매출 원가가 여기서 계산되어지는 거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금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 드렸었죠. 자, 또 하나 중요한 거라고 했던 얘기, 여기를 이렇게 나눠놓고 이 앞에 있는 항목들은 즉 원재료라든지 제공품, 제품 이런 내용들은 다 제조원가 명세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랬었죠.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항목들이고,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제품과 관련된 것들은 소은이 계산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규정들이라는 거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우리 수업 마치면서 여러분 뒤에 있는 문제들 풀어보라 그랬었죠. 어려운 거 풀지 말라 그랬어요. 풀어보고 이해되는 것들만 먼저 풀어보시고 그 용어를 반복하게 되면 여러분이 익숙해진다 그랬었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이 시간부터 설명해드릴 건 뭘 설명해드릴 거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난 시간까지 연습했던 것들은 용어의 이 요소별로 되어 있는 용어들과 요소별 원가 계산에 대한 거, 원가의 흐름에 대한 것들을 주로 배웠단 말이죠. 용어 배웠고, 그 다음에 계산 절차 배웠고, 그 다음에 여기 원가의 흐름이라는 걸 배웠는데 이번에는 좀 파트가 아예 그냥 바뀌는 거예요. 원래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두 가지 파트였던 거예요. 하나는 원가의 개념이라는 거, 그 다음에 원가 흐름이라는 거. 두 파트에서 한 문제가 보편적으로 출제돼요. 어디에서는 전산회계 1급이나 전산세무 2급에서 기본 과정들을 설명을 해주면서 문제를 출제하고, 그것도 주로 이제 회계 1급에서만. 그럼 오늘은 뭘 배우시게 되느냐면 부문별 원가 계산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이 부문은 요소별로 이제 발생했던 이런 것들이 제품을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넘어왔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부문별 원가 계산이라는 거는요, 장소를 의미하고, 장소는 결국 제조업에서는 공장을 의미해요. 공장에서 이제 공장의 모습을 하나 떠올려 보시게 된다면, 그 공장에는 보통 그 건물들이 여러 개가 보편적으로 있겠죠. 근데 모든 건물에서 다 제품이 만들어질까? 아니면 제품이 만들어지는 장소는 별도로 있고,
또 우리 식당 같은 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무 업무를 보는 그런 곳도 있어야 될 거예요. 제품을 만들게 되면 기계가 만약에 고장났어요. 그러면 대기하고 계시는 기사님들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제품이 또 다 만들어지게 되면은 제품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 검수하는 그런 검수 파트도 있겠죠. 즉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는 공장에는 제품이 만들어지는 장소가 있고요. 제품을 만드는 장소를 서포트 보조해주는 장소들도 있더란 얘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문별 원가 계산을 하게 될 텐데 부문별 원가 계산에 대해서는 자 요거 지워도 되겠어요? 지워요 말아요? 일단 찍어놓고 유튜브 누르기 귀찮아. 자 됐으면 지웁니다.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제가 이걸 잘 사용해요. 이 부문별은 나눌 때 크게 어떻게 나누냐면 이렇게 나눌 거야. 앞으로는 우리는 제조 부문이라고 나눌 거고요. 제조 부분은 보통 제조하는 그 업체들은 많지만 그 제조 과정이 그 회사들마다 다 다르겠죠. 그래서 쓰이는 용도도 다 달라요. 용어도. 그렇지만 우리 여기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라고 했을까요? 절단. 하여튼 제조하는데 뭔가 절단하는 절차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조립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뭐 등등 이렇게 해서 구분을 나누는 걸 갖다가 우린 제조 부분이라고 그러고 여하튼 공통적으로 뭐냐? 제품이 만들어지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제품이 만들어지지 않는 장소는 보조 부문이라고 이렇게 부를 거예요. 보조 부문은 아까 있던 사무, 그다음에 식당, 그다음에 검수, 그다음에 전력. 보통 공장에서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 딱 끊어지면 공장의 전기가 다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큰 손해가 날 수 있으니까 나름 일정한 시간 동안에는 그 보조 동력으로 그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춰놨거든요. 그래부터 우린 전력이라고 하는 거 동력 부분이라고 불러요. 검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여러 개 있었는데 이런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가 계산을 할 때는요, 여기 제조 부분하고 그다음에 보조 부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답니다. 그래서 제조 부분에서 원가 돈이 얼마만큼 쓰였는지를 집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보조 부분에서도 돈이 얼마나 쓰였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구분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군데서 좀 발생되는 것들을 갖다가 집계를 할 텐데, 그러고 하다 보니까 여기 공통으로 발생하는 비용들도 있더래요. 공통비. 공통비는 얼마일까? 지금 원가 계산을 할 때는 궁극적인 목적은 제품이 얼마 저기 만들기 위해서 총 얼마가 집계가 됐는지 얘도 중요하지만 원가 계산에서는 각 부문별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돈이 또 그 부서에서 그 부문에서 얼마가 발생했는지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성과평가 매출처럼 얼마를 갖다가 팔았으니까 성과를 달성했다 그렇게 평가할 시스템이 없어. 왜? 여기서 발생하는 것들은 무조건 돈 쓰는 일만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공장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얼마나 절감하면서 그렇게 썼는지 그걸 평가하는 게 이네들의 평가 방법이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제조 부분에서도 절단, 조립 이런 부분에서 돈을 쓴 것들을 갖다가 부서별로 그 부분별로 다 집계를 해요. 여기 밑에 사무, 식당, 검수, 동료 각각의 모든 부분들에서 발생한 원가들을 갖다가 집계해 가지고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효율성 있게 그걸 썼는지를 갖다가 측정하는 게 이네들의 퍼포먼스
성과 측정이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한테 안 썼는데 나한테 많이 갖다 주면 더럽게 열받겠지.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그 비용들을 배분 또는 배부한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공통비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전력비라고 한번 합시다. 전기요금이에요. 전력비가 지금 1,000원이 발생했는데 이 1,000원을 갖다가 이 원가를 제조 부분에서도 발생한 것이고 보조 부분에서도 발생한 거예요. 근데 이 비용 전체를 제조 부분에다가 배부하게 되면 주로 여기서 많이 쓰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자기 성과에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열 받아요, 안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겠어? 아니 돈 쓴 거 저기 전력비가 나왔으면 쓴 대로 똑같이 형평성 있게 배부를 해야지 왜 나한테만 배부해요? 아직 좀 기분 더럽네요? 그럴 거 아니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공통비로 사용한 이 전력비를 제조 부분하고 보조 부분하고 합리적으로 나누어 주고 싶더래요. 근데 그 배부 기준을 뭘로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제조 부분에 직원이 70명이 있대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보조 부분에는 예를 들어서 30명이 있대요. 그러면 제조 부분하고 보조 부분하고 직원이 70명, 30명 있으면 총 몇 명이 있는 거예요? 100명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전력비를 이렇게 계산해서 나눠줘 보면 어떨까? 자, 이 1,000원을 갖다가 전력 부분, 여기 제조 부분에 보조 부분에 나누는 비례식으로 계산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몇 명이 있었냐면 총 몇 명? 100명 중에서 제조 부분에는 70명이 있으니까 여기 70명 분 이렇게 하게 되면 금액이 얼마가 계산이 될까? 그러면 700원이 계산되겠죠? 맞나요? 700원 계산되고 그 다음에 똑같이 보조 부분에는 1,000원 중에서 이번에는 총 100명 중에서 보조 부분에는 30명 있으니까 30명 것만 계산해서 금액을 갖다가 300원 이렇게 하면은 요거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웠던 비례식이거든요. 전체 중에서 몇 퍼센트, 전체 중에서 몇 계산하기 쉽죠. 그죠? 아 근데 사람이 전기 쓰나요? 지금 나누고자 하는 금액은 뭐에 대한 거였죠? 전기에 대한 거죠. 전기를 사람이 전기 써요? 찌리 나 지금 뇌 충전 좀 해야 돼 해서 여기다가 코에다 꽂아? 콘센트? 그러다 보니까 한번 잘 들어봐요. 여기서 발생한 비용은 이렇게 배분을 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관계가 뭔가 있어야지 그게 합리적이지. 여기 사람 많은 게 무슨 소용이야? 이거는 사람이 많은 거지 사람이 전기 쓰는 게 아닌데 배부해 주는데 원칙에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더란 말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그 배부할 때 배부 기준으로 이거는 어때요? 좀 까만색으로 할까? 초록색으로 할까? 여기 제조 부분에서 70kW를 썼대요. 지금 보통 전력공사에서 그 공장에다가 전기요금 고지할 때 각각 부서별로 해줄까? 아니면 통으로 그냥 한꺼번에 보내줄까? 통으로 보내줄 거 아니야. 그 배부하는 건 누구 문제예요? 우리 회사 문제지. 제 공장. 근데 거기 나름대로 거기 그 각각 부서마다 그 우리 전력기 있죠? 기량기 그걸 갖다 달아놨어. 그걸 기준으로 쓴 만큼 그거 배분을 하자. 그랬더니만 제조 부분에서는 지금 70kW를 썼고 나머지 보조 부분 다 합쳤더니 여기서 30kW를 썼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킬로와트로 배분을 한다면 그 배부하는 게 나름 인과관계 되죠. 누가 들어도 배부할 때 공감을 할 수 있는 거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여야 돼. 그래야지 쌈박질 안 나겠죠. 왜?
이거 배부 잘못하면 이네들의 보너스에도 영향이 미쳐요. 성과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누구는 펑펑 명 쓸데없이 막 써놓고서는 우리한테 배부 많이 한다 그러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받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해 드려야 될 용어는 여기 배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가 계산에서는 배부하는 금액들이 앞으로 아주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배부 기준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왜 중요해요? 보너스에 영향 미치니까, 성과 측정에 등등 하니까. 그래서 배부 기준은 제가 4개를 설명해 줄 거예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거 뭐가 있어야 된다? 인과 관계가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아까 전력비를 거기 인원수 기준으로 나눠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았죠. 그죠? 근데 킬로와트 쓴 거에 비례해서 해주게 되면 인과관계가 좀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중요하냐면 배부 기준에서는 인과관계,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성과 측정과 관련이 있으니까 공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공평해야 되겠죠. 이건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로 설명해 주는 건데, 제 얘기만 잘 이해하면 이건 다 시험 문제 나오는 항목들이긴 하지만 다 이해하고 외우기도 수월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잘 이해하라고 제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뭐가 있겠냐면은, 만약에 그렇게 수혜를 많이 받았다면 수혜 받은 기준으로 많이 수혜 받은 쪽이 비용을 많이 내야 되고, 적게 수혜받은 쪽이 적게 수혜를 받았으니까 비용도 적게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네, 마지막 네 번째, 부담 능력 기준. 이봐요. 1년 동안 우리 부서에서는 1년 동안 사용한 그 비용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이에요. 근데 배부된 금액이 30,000원이 왔어. 아니, 우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사용한 게 1년 동안 10,000원이었는데 어떻게 배부된 게 30,000원이 올 수가 있어? 이거 미친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말이 안 되겠죠. 즉, 그 부서에서 부담 능력 기준으로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만 배부해야 되지, 그 이상의 것을 배부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또 똑같이 자격시험 문제에 관련된 문제로 나오게 되면 다음 중 배부 기준으로서 어떤 게 해당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인과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아시겠죠? 우선순위고, 그 다음에 공정하고 공평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혜 기준, 부담 능력 기준. 원래는 대부분 교재에 보면 수혜 기준이나 부담 능력 기준 하나로 나와 있지만 지금 말로서는 하나하나 다 말이 되잖아. 그죠?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보고 배부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된다? 요 4가지 원칙에 의해서 배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배부 기준은 이론에서 물어보는 그 다음 중 배부의 원칙, 해당되는 거 아닌 거 이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실제로 이제 시험 문제에서 많이 예를 갖다가 물어보는 질문이 뭐냐면요, 아까 전력비 나왔었죠. 그 배부 기준이 어떤 게 합리적인지를 압니까? 이건 물어봐요. 배부 기준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전력비는 뭐가 기준이 되면 지금 합리적이겠다? 사용된 전력량, 사용량. 요거. 그럼 이거는 어때요? 이번에는 식당에서 제조 부분에 있는 직원이 됐던 보조 부분에 있는 직원이 됐던 식사를 하겠죠. 그러면 이 식당에서 발생한 식대, 얘는 뭘로 기준으로 나누는 게 바람직할까? 똑같이 뭐 1,000원 발생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거는 거기 종업원 수, 생산지에 있는 사람 수, 제조 부분에 보조 부분에 몇 명, 그 인원으로 구분하는 게 좀 합리적이겠죠. 자, 또 물어볼까? 복리후생비는 어때요? 복리후생비도 직원들한테 지금 이 회사에서 1년 동안 사용했던 복리후생비가 1,000원이 발생했어요. 배부해줘야 돼. 그럼 그것도 인원수로 구분하면 괜찮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랄까? 임차료. 임차료는 뭐에 대한 거죠? 건물 빌린 거에 대한 거죠.
그러면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조 부분은 70평, 그다음에 여기 보조 부분은 평수가 토지 빌린 그 건물이라든지 토지에 대한 평수가 30평이에요. 그럼 평형 기준으로 배부하면 합리적이겠죠. 지금 그런 기준을 여러분들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데 재료비가 발생했어요. 직접 재료비가 발생했는데 간접 재료비, 추적할 수 없는 거, 그거를 이런 형식으로 배부해주고 싶어.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배부해주면 좋을까? 직접 재료비가 사용된 것만큼 간접 재료비도 배부해준다. 직접 재료비 제조 부분에서 70이 발생됐고, 간접 재료비죠, 보조 부분에서 직접 재료비 사용된 게 30% 발생됐다면 그 퍼센티지별로 또 간접 재료비도 나눠주면 합리적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 지금 들어도 이따가 교재 보시겠지만은 이렇게 배부하는 그 배부 합리적인 기준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이따가 부문별 원가 계산에서 여러분들한테 질문할 문제들이에요. 그건 이해만 하면 별로 어렵지 않겠죠? 선택하기만 하면 되니까. 자, 그렇게 됐고요. 자, 지금 원래 공통비는 잘 안 나오는 얘기긴 하지만 지금 제조 부분하고 보조 부분하고 여지껏 요소별로 원가 투입된 거에 대해서 여기 두 번째 파트인 부문별 원가 계산할 때 지금 여기 원가가 얼마씩 발생했는지 집계한다 그랬었죠. 제조 부분은 제조 부분대로 여기 해당되는 금액 부분들 있잖아요. 각각 다 집계를 해요. 우리 부서에서 얼마 돈을 썼는지. 보조 부분도 마찬가지로 각각 여기 사무나 식당이나 검수 동록 이런 데서 발생한 금액 자기네 부서별로 다 집계를 해요. 집계한 다음에 그 금액을 갖다가 어디로 배부하게 되느냐 하면 지금 계속 이 절차가 진행되는 결과론적으로는 금액이 한 가지로 다 집계돼서 모아져야 된다 그랬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부문별 원가 계산에서도 공통비는 일단 제조 부분, 보조 부분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공통비 다 배부가 돼서 없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보조 부분에서 집계된 이 금액을 어디로? 제조 부분으로 또 다시 다 집계할 거예요. 그럼 뭐만 남겠어요? 제조 부분만 남겠죠. 그 다음에 그 제조 부분을 맨 마지막 제품별로 다 배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왜?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가 계산에서 그 금액을 집계해서 하나의 숫자가 나와야 되니까 계속 배부한다 그랬죠. 대체.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 여기 설명을 마무리하고 종 쳤으니까 10분 쉬었다가 계속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